안녕하세요. 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자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값이 있고 그것을 연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 연산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녀석을 배우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다루게 되고 연산하게 되면은 원하는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걸 좀 더 연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을 연습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되면은 그다음에 알아볼 내용이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 과정이 좀 나눠질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 방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과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나눠서 갈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컬렉션이나 예외 처리, 스레드 등등을 조금 알아갈 것 같아요.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이것을 저희가 할 줄 알면은 그다음에 여기를 가는 건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코딩 교육을 할 때 여기까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자바가 아니라 뭐 C가 됐든 뭐 파이썬이 됐든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보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수 형태의 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 값도 있고요. 그다음 문자 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 연산하기 위한 연산자가 있거든요. 연산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값들을 연산하는 연산자가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덧셈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어가 있잖아요.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 믿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연산 기호와 그 역할이 똑같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 좀 기억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기호가 조금 더 추가되거나 조금 모양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수학이 없는 건데 이게 등호를 두 개를 붙였단 말이죠. 이거는 대입연산이고 이거는 비교연산이에요. 그래서 같냐 다르냐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런 녀석인데, 이렇게 조금 기호는 다르지만 의미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y의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연산자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2분의 1을 배우게 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은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방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웬만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큰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면은 방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아득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연산자를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제어 구조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제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제어한다는 거죠. 뭘 제어하는 거냐면은 흐름을 제어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런 연산식이 있다고 할게요. 이 연산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산식이 있어요. 이런 연산식이 있고, 그 연산식은 작성된 것이 꼭 실행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순서는 작성된 녀석의 그 작성 순서가 그 실행 순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어할 거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x가 true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true일 때만 얘를 수행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 얘가 없었을 때는 그냥 실행하고 실행하고 실행한 거였다면은 얘를 조건에 사용하고 조건에 따라서 얘를 실행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어 명령어가 있다고 하면은 얘 때문에 얘가 실행에서 빠질 수도 있고 실행에 이제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예,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 중에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거나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얘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제어문도 있어요. 그런 제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이제 코딩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4분의 3에 해당되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운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배열인데, 이 배열이라는 녀석은
이 변수 관련된 거예요. 자, 얘는 변수인데요. 대괄호와 함께 같이 사용되는 이상한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큰 방이에요. 여기 보이는 변수, 이 변수는 값 하나를 저장하는 변수라면 얘는 값 여러 개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런 변수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을 왜 쓰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큰 방을 마련함으로써 여러 값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값들을 지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0번째 값, 1번째 값 이렇게 다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값들을 변수명 하나로 여러 값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관리가 훨씬 더 쉬워져요. 이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입출력하는 그런 API를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저희는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연산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할 거고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을 좀 연습해서 이런 제어문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그 제어문과 배열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를 방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저희가 여기 보이는 내용을 보시면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값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 이 녀석이 흐름대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기호들. 이 기호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자바 언어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자바 언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좀 보시면은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하고 복잡한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외부에게 노출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값을 읽어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쪽에 또 다른 걸 사용해야 돼요. 예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 API라고 말하는데요. 언어는 자신의 기능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플랫폼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기호로만 보이니까 플랫폼이 뭔지, 언어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라고 한 녀석은 그 언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디냐면은 메모리와 CPU의 기능을 기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아무리 현란하게 막 신이 되었다라고 해도 CPU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얘를 통해서 했다고 해도 얘를 출력해 주지 않으면 그 복잡한 연산이 정말 진행됐는지를 알 길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연산한 내용들을 저희 입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나 키보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 플랫폼을 저희는 이 모니터와 키보드를 합쳐서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을 이용해서 먼저 언어를 다뤄볼 거예요. 이 콘솔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없는데 여기 지금 파일이 있죠? 디스크 SSD에 담겨져 있는 그 파일을 저희가 읽어드리거나 뭐 거기다가 출력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계산해서 이제 모니터에 뿌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줄 알게 되면 파일에서 읽어서 연산해서 화면에 보이고 또 사용자한테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뭐 연산해서 뭐 디스크에 다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아,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방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그 필요성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걸 알고 싶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정리 안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느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무조건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거든요. 일단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함에 따라서 걔를 취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